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설렁탕 가게가 있었다. 이 가게의 주인 김씨는 항상 바쁜 하루를 보내곤 했다. 여름이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가게는 북적였고, 겨울이면 한적한 마을 주민들이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작년 여름에 김씨가 선행을 베풀다가 큰 도움을 받았대. 그러니까 그 사건 말이야. 사람들이 조용히 제치며 말한 그 사건에 대해선 이렇다 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해 여름, 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유난히 무더운 날, 가게 앞 해변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한 아이가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가게 안에서 이 소식을 들은 김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바로 달려갔다. 그는 아이가 빠져나오도록 도와 안전한 장소로 데려왔다. 사람들은 김씨의 결단력과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김씨는 사실 해변이 보이지 않는 가게 안쪽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고,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특별히 방문한 납품업자가 우연히도 그 소리를 지나가던 중 들은 것이다. 그는 김씨에게 급히 알렸고, 김씨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고 달려나간 것이었다. 납품업자는 그날 교통체증 때문에 예정보다 늦게 마을에 도착했고, 그 덕에 그 특정한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된 것이었다. 아이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은 김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지만, 김씨는 이 모든 일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여겼다. 그는 자신이 우연히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여러 요인들 덕분에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몇 주 후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주민이 비슷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한 일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실망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 주민은 단지 반응 시간이 조금 늦었을 뿐이었고, 그 사이 이미 다른 구급대가 도착한 터라 그의 도움은 필요치 않았던 것이었다. 윌리엄스의 도덕적 운, 이론이 김씨의 사건과 대비되어 생각나는 부분이었다. 김씨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 누구나 하루의 순간에 완벽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비록 결과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도덕적 운의 개념을 잘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매일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운과 책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김씨의 가게로 찾아와 그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결국 김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했다. 이는 도덕적 운과 책임의 복잡한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메시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어느 마을에 실레노스라는 현명하지만 조금은 괴짜인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갈등이나 고민에 빠질 때마다 기발한 해법을 제시하며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곡식이 모두 잠기고 집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을의 젊은 장사꾼 필로가 동네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폭우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때 실레노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필로의 옆에 서서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필로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니? 뭐든 말씀해보세요. 노인자, 우리에게는 지금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필로가 다소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왔다. 이 장대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란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마침내 한 아이가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맞아.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었구나.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폭우가 우리를 집 밖으로 나가게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건 이해하지 못하겠는 걸까? 노인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클레이에 글을 새긴다고 생각해보자. 비가 와서 글자를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클레이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란다. 그러니 폭우가 쏟아질 때 우리는 그 비로 인해 우리의 내면이 더욱 단단해지고 고요해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해. 이때 필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노인은 장난스럽게 눈을 깜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붕을 세고 물기를 내고 그 다음에는 평온함을 찾아 내 마음속에 잠시 파문을 일으킨 비에 감사하며 말이지. 그 순간 사람들은 그 비가 마치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씻어내듯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레노스의 가르침 덕분에 그들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의 내면을 돌아보며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폭우가 내릴 때마다 실레노스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를 기다리는 대신 그 비로 인해 더욱더 견고하게 자신을 다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실레노스의 내부와 외부의 구분은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언제든지 불안과 걱정에 잠식되지 않는 지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달은 제로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파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쾌락을 단순히 순간적인 즐거움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는 이들에게 자신이 이해한 참된 쾌락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제로는 마을 광장 한복판에 커다란 카페트를 깔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대들이 쾌락을 인생의 최고 이상으로 삼고 있다면 내가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호기심 가득한 마을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먼 나라의 왕국에 아타라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은 쾌락을 단순히 일시적인 만족으로 생각하며 매일 밤마다 거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술과 음식, 음악이 밤새 이어졌지만 왕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아침마다 지치고 우울해졌습니다. 이 모든 잔칫날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어딘가 텅 빈 듯 했습니다. 그때 왕의 귀에 한 현자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에피쿠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웠고 그의 철학은 쾌락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에피쿠로스를 궁전에 초대하여 그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그대가 추구하는 쾌락은 순간의 향락이지만 진정한 쾌락은 고요한 마음의 평온함, 곧 아타락시아에 있습니다. 왕은 이해하지 못한 채 에피쿠로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타락시아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에피쿠로스는 미소를 지으며 왕에게 관찰과 절제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사소한 즐거움보다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추구할 것을 권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식사를 음미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작은 행위에서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삶의 요소에서 기쁨을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처음엔 에피쿠로스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이내 그의 말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정으로 원했던 친구와의 대화를 더 길게 나누고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며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더욱 가볍고 평온해졌으며 마침내 그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로는 이야기를 끝맺으며 마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진정한 쾌락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욕망과 두려움에서 멀어져 평온함을 찾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로의 이야기는 마을 전반에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진정한 쾌락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즉,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그들 모두에게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고도 가까운 한 작은 마을의 철학자 스피노자에 경도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네스였고 그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네스는 스피노자의 범실론 적사고에 매료되어 이 독창적인 개념을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놀라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론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신이 하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끔 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의 계획은 자연 속에서의 축제라는 이름의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날의 아침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요한네스는 마을 사람들을 숲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마을의 가장 푸릇푸릇한 숲속의 테이블을 차리고 신선한 과일과 빵, 독특한 향이 나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은 의아해하며 숲으로 모여들었고 이내 요한네스의 안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네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숲이 한가운데에 둘러앉아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를 듣도록 권했습니다.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사건 소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요한네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경험한 그 고요함이 바로 신의 존재 방식이며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신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이 자연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금 바로 여기가 신의 품 아닌 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숲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졌고 그들 사이에 묘한 연결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점을 지은 요한네스는 사람들에게 근처 산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일몰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며 한 가지 묘사를 덧붙였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도 신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과 둘이 아니며 신은 이 모든 것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며 축제는 끝났고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숲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주는 잔잔한 여운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요한네스의 자연 속 축제는 이웃 마을의 오랜 전통이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숲속에서 신과 자연의 일치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기념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한 네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그토록 사랑했던 스피노자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했고, 그로 인해 마을 전체가 자연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론이건 간에 결국엔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고 경험을 통해 가장 깊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요한 네스는 증명한 것입니다.